어, 다섯 번째로는 박민호 선생님의 발제를 청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박민호 선생님께서 오늘 여기 오지를 못했습니다. 오지 못한 이유는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을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가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박민호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당신의 대학원 제자인 김재건 선생을 이 자리에 보내서 당신의 발제문을 요약해서 발제해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재건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내년에 논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잠시 여쭤봤더니 어떤 내용이라고요, 선생님? 그 나중에 발제하실 때 말씀하시고 내년에 어쨌든 그 소설과 관련한 1940년대 50년대의 그 소설과 관련된 그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박민호 선생님께 저희가 부탁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스님의 절간 이야기라고 하는 그 연작시가 있습니다. 그 절간 이야기의 연작시에 나타나는 그 서사 구조와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치밀하게 살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박민호 선생의 그 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재건 선생의 발제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재건입니다. 선생님 마스크 벗으시면 됩니다. 네, 박민호 선생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만해사상 실청 선양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감사의 인사 올려드립니다. 만해사상의 넓이와 깊이를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시는 주역인 선생님들을 직접 뵐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늘도 놀린 것 같습니다. 저는 박민호 선생님의 조우현 시인의 절간 이야기 연작에 나타난 민중적 중생의 의미를 요약해서 여러분께 발제하겠습니다. 84페이지 1장입니다. 두 번째 문단. 시인 조우현은 세속에서는 시인이지만 이는 필명이요 본명은 부산, 법호는 만학이며 자오가 설악이다. 본디 선승이어서 그 시 세계의 탐구는 반드시 이 선승으로서의 본색과 관련을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시면요. 또 하나는 그가 연작에 힘쓴 유장한 사유세계를 가진 시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주제가 될 절간 이야기 연작은 시와 시학에서 91년 봄부터 연재한 것입니다. 전집은 이것 말고도 무산시무도 연작, 무자화 연작, 일색변 연작, 무설서 연작, 달마 연작, 만인고칙 연작, 일색과후 연작, 해제초 연작, 산일 연작, 70년 방문 연작, 견춘 삼재 연작, 직지사 기행초 연작, 산거일기 연작 등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절간 이야기에는 이제 산승 연작 세 편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셨고요. 다음 문단 가시면 그의 빼어난 시들은 선시 계열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가운데서 특히 필자는 아득한 성자 내가 나를 바라보니 내가 죽어보는 날 정멸을 위하여 같은 시들은 불교의 전통적 선시를 한글시로 실현해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 첫 번째 줄을 가시면요. 한편으로 필자가 위에서 열거한 조우현 선시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삶과 죽음에 관한 그의 지속적인 천착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86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글은 이러한 조우현 씨의 선시로서의 본색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의 시 가운데 가장 선문적이고 또 서사적인 특징이 강한 절간 이야기 연작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시라 하는 것이 극도의 상징성과 역설의 미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절간 이야기는 이미 그 연작 이름이 시사하듯이 일종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선시로서의 본색에서 멀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물음 앞에서 이 연작들이 얼마나 어떻게 그 존재론적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논의에서 살피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다음 문단 네 번째 줄입니다. 절간 이야기 연작은 전형적인 선시 계열의 시라고 할 수도 없는 까닭에 다소 본령에서 벗어나 보이는 이 연작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절간 이야기에서 이제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연구자는 정효구 선생님인데요. 87페이지 다음 문단 보시면 본문 정효구는 이와 같이 절간 이야기의 절간을 시인의 의도적 고안의 장으로 간주하면서 이러한 공간의 미학을 변주함으로써 높은 문학적 효과를 자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권영민의 논의는 주목해 볼 만한데요. 그는 미하일 바흐친의 이론으로 할 수 있는 소설에서의 대화 이론을 원용하여 그 연작들의 다성학적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88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권영민은 이러한 비평을 발판 삼아서 실제로 절간 이야기 연작에는 위의 글이나 조호연 단시조에 관한 권성훈의 논의에서 열거된 여러 인물들, 사물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 어떤 대화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적 특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절간 이야기 연작으로 들어가는 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하일 바흐친은 그의 도스토옙스키 시학에서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새로움을 설명하기 위해 이른바 대화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소설들은 구례의 또 독백적 양식과 새로운 대화적 양식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 문단 마지막 줄 가시면요. 소설 속 세계를 일종의 담론적 투쟁의 장으로 이제 변모하게 내버려 두는 게 도스토옙스키 시학에 드러난다고 바흐친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다음 문단 마지막 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한국 작가 김동인도 일종의 이제 바흐친이 주장한 도스토옙스키 시학의 어떤 그런 논지를 주장했습니다. 그 김동인에 따르면 특히 자기의 창조의 세계에 다음과 같이 썼는데요. 우선은 이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91쪽의 첫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김동인이 보기에 톨스토이는 독백적 소설 양식, 즉 작가가 자신의 인물들을 자기 의도대로 움직여 나가는 단일한 목소리의 소설을 완성한 대가라면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인물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능력 결핍의 작가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흐친이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다성학적 특질을 이야기했다면 김동인은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이런 인물들 간의 대화를 작가가 다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작법을 활용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문단으로 가보시면 이러한 바흐친의 대화 이론은 본래 장편 소설에 관한 장르 이론이어서 절간 이야기 연작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줄 내려가서요. 필자가 보기에 이들 시의 화자는 자신의 세계인식, 다시 말해 선적인 경지를 추구하는 인물의 시선으로 자신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분석 평가하면서 제시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여러 인물의 목소리를 다성학적으로 들려주면서도 본질적, 근본적으로 독백적이라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양상을 통해서 선시적인 이야기로서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9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자 정효구는 그 연작에 나타난 인물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절간 이야기 연작에는 평범한 인물들의 비범함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조오연의 절간 이야기는 범성불이라는 이법을 드러내는 시들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진단은 필자가 보기에 절간 이야기 연작 속에서 평범한 인물들이 행하는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93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입니다. 한편 정여구의 그런 분석을 넘어서 우은진 연구자는 절간 이야기 연작을 일종의 서술시로 개념화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우은진은 절간 이야기 연작들을 서술시라는 서정서사, 산문, 운문 개념으로 이양 대립할 수 없는 경계에 놓인 양식, 장르 개념으로 포착합니다. 94페이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필자도 절간 이야기를 서술시 또는 산문시의 개념으로 포착해 보고자 할 때 가장 미학적인 시로 부각될 수 있는 작품은 연작 15번 개살구나무일 것으로 믿어집니다. 95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15번 개살구나무 시는 확실히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술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주 공교로운 산문적인 리듬에 실어 나르고 있다는 점에서 산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잘 빚어진 산문시로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시에 등장하는 캉캉한 촌노인의 대사입니다. 이 촌로께서는 이 시의 화자가 수행하고 있는 절 원통보전 축대 밑에서 소주잔을 홀짝거리고 있다가 노전 스님에게 꾸중 아닌 꾸중을 듣고 쫓겨나가면서 궁시렁거리는 혼잣말을 쏟아내는데 바로 이 대사의 부분의 완벽한 리듬이야말로 이 시가 한편의 산문시로서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이 대사 부분은 머뭇해도 그때와 같은 어미나 어이를 반복해가면서 리듬을 가라앉지 않고 출렁거리게 해주며 이를 통해 획득되는 리듬감을 통해서 이 시가 끝까지 시적 긴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이 시는 크게 보면 이 촐로와 노전 스님의 대화 장면을 다룬 앞부분과 촐로의 욕지거리를 들은 개살구나무의 소식에 관한 뒷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 두 부분 모두가 서로 다르면서도 공히 음악적인 리듬을 창출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리듬을 하나의 시 안에서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의 화자이자 그를 통해서 표상되는 암시된 저자의 장본인 조오연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암시된 저자와 그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영향력이 비로소 확인되는 시인 조오연은 촐로와 노전 스님의 싸움의 관전자로서 완연히 그 캉캉한 촌노인의 편에 서는 양상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 속에서 등장하는 두 인물은 전혀 대등한 역할을 배분받아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제3의 인물로서의 화자 그리고 그로 인해 표상되는 이 시의 암시된 저자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 같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인 촐로의 말이 오히려 우리의 절 일주문밭 개살구나무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제일로 환한 꽃을 피우게 했다고 함으로써 촐로로 하여금 이 유머러스한 논전에서의 승리를 배분받도록 해주는 바 우리는 이 암시된 저자가 두 인물 모두를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자 동시에 원통보전 축대 밑에서 소주잔이나 홀짝거리는 촌노인이야말로 절의 주인 행세께나 하는 스님들보다 훨씬 더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암시된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의 창작자인 조오현이라는 실제 시인의 세계인식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속적 시선으로 보아 보잘것없는 신분을 가진 인물들로부터 삶과 불법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 암시된 저자의 존재를 보여주는 시들이 절간 이야기 연작에 여러 편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간 이야기 연작 1번 어바 내 집에 불났다 2번 갈매기와 바다 6번 물속에 잠긴 달 8번 눈을 감아야 얼비치니 12번
늙은 대장장이. 17번 신임도 하마산을 버리셨겠네요. 20번 종. 22번 염장이와 선사. 25번 수달과 사냥꾼. 26번 돌배나무꽃. 29번 청개구리 등은 그 대표작들이며 그 밖에도 이와 같은 인물을 변주하고 있는 양상이 다른 연작시들에서도 상견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눈을 감아야 얼비치니 절간 이야기 8을 한 편 더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공교로움이나 선시적인 미학적 완성도 면에서 이 시가 얻은 성취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99페이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 시는 부처님 이야기 쪽으로 훨씬 더 직접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수십 년 부처님 만드는 석수장이 일을 해온 노인을 통하여 깨달음을 구하고 전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분석한 시와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이 시에서 화자가 구사하는 서술과 대사 속에 들어있는 독특하고도 섬세한 시어들, 이를테면 희넙직한, 흐려트리고는, 얼비치니 같은 것들이 이 시의 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앞에서 분석한 시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캉캉한, 홀짝홀짝거리고 뜨악하게 치뜨자, 짱땅그려, 오므라들도록 요로코롬 등등의 양태를 드러내는 섬세한 구어체 어휘들이 자칫 긴장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야기시, 소설시의 분위기를 한껏 시적인 상태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조연은 세속적 상식, 세속화한 불법에 개의치 않고 또 그것을 멀리하고 신분과 계층에 구애되지 않고 가르침을 구하고 또 오히려 세속적 계급 낮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상식과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서도 유머러스한 관용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것을 웃음으로 포용할 줄 아는 어떤 독특한 인격체로서의 구도자의 다름 아닙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다음 문단. 우은지는 앞에서 언급한 서술시 개념의 토대를 두고 더 나아가 절간 이야기 연작시들의 소통 구조를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두 개의 유형 중 전자의 유형에 드는 것은 선승의 일화를 전달하는 시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후자의 유형에 속하는 시로는 자신의 삶 자리에서 헛된 욕망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들을 꼽습니다. 101페이지 마지막 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필자는 그의 유형 분류를 얼마간 승인하면서 앞의 장에서 언급 제시한 바 민중적 인물들이 등장하는 절간 이야기 연작들에 담긴 의미와 가치 쪽으로 관심의 대상을 좁혀보고자 합니다. 102페이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앞에서 필자는 절간 이야기 연작들이 본디 선적인 경지를 지향하는 시들이며 이 점에서 조연 시의 선시적 본질의 측면에서 검토를 요하는 것이라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절간 이야기 연작들 가운데 선문답에 관련된 시들이 여러 편 섞여 있음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필자는 연작 2번 갈매기와 바라, 5번 옷 한 벌, 8번 눈을 감아야 얼비치니, 10번 진달래, 12번 늙은 대장장이, 14번 매실이 다 익었으니, 16번 드로리 때 울음소리, 18번 이 소리는 몇 근이나 됩니까? 21번 몸을 잃어버린 사람, 23번 서산대사, 26번 돌배나무꽃, 27번 매우 고마운 대답 등을 대략 이러한 선문답에 관련 깊은 시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밖에도 이러한 선문답적 성격이 숨어있는 시들을 더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세 번째 줄인데요. 이원섭은 이러한 맥락에 대해서 특히 선문답적 성격에 대해서 깨침의 미학에 대해서 이제 인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인용하신 것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인데요. 이러한 선문답의 본령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절간 이야기 연작들을 살펴볼 때 가장 두드러진 작품 가운데 하나는 바로 2번 갈매기와 바다, 12번 늙은 대장장이 등입니다.
이 시들은 모두 민중적인 인물들을 내세워 선문답의 본령으로서 분별의 세계에서 벗어나 실상 그 자체로의 직입을 가르치는 또 다른 예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와 나는 갈매기와 바다 늙은 대장장이에 대한 작품이고요. 1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사용한 민중적 인물이라는 말 대신에 중생이라는 불교적 용어를 도입해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가의 갈매기와 바다 절간 이야기 이에는 승려인 화자 자신과 초로의 신사가 등장하여 일종의 선문답을 나누고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하여 화자는 자신이 목격한 초로의 신사의 행위와 대사를 선사, 조사의 것으로까지 격상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시의 화자와 천은사 가홍스님의 이야기 안에서 제시되는 가홍스님과 고창 쇠전거리의 한 늙은 대장자기의 대화가 선문답적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가홍스님과 화자 사이의 대화 역시 선문답을 방불케 하는 의미망을 이중적으로 형성하는 양상을 띱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하느냐? 저것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은 성가에서 가장 빈번하게 던져지는 질문이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아직은 깨달음의 길이 멀리 있는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절간 이야기 연작 가운데에는 시인 자신이 겪었을 듯한 하나의 선문답 경험이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지금 인용한 이 문단입니다. 지금 인용한 진달래 절간 이야기 10의 선사와의 선문답 경험담도 흥미진진하지만, 필자에게는 위에서 인용한 2번 갈매기와 바다와 12번 늙은 대장장이의 중생과의 선문답 경험이 더욱 깊은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생은 단순히 깨닫지 못한 일을 가리킴이 아니오 오히려 불성을 이미 간직한 이라는 화엄경, 화엄종의 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108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기서 필자가 화엄경의 중생과 부처에 관한 설명글을 길게 인용한 것은 이것이 비단 화엄정의 담론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보편화한 불교적 논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말하듯이 현대 불교에 있어 대체적으로 중생이란 지혜가 번뇌에 의해 일시 가려져 있는 상태를 가리킬 뿐이요, 바로 그러하기에 얼마든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를 가리킨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생, 부처의 대승적, 화엄적 인식이 실제로는 실천적으로 사유되지 않는다는 실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조우연의 절간 이야기 연작 가운데 특히 2번 갈매기와 바다와 12번 늙은 대장장이는 이미 깨달음을 이룬 듯한 중생과 승려의 선문답 진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절간 이야기 연작 중에는 바로 그렇게 깨달음을 이룬 민중을 빼어난 형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1번의 부목처사, 8번의 늙은 석수장이, 12번의 늙은 대장장이, 12번의 염장이, 26번의 오종종한 한 늙은이 등이 바로 그러합니다. 특히나 다음의 연작시에 나오는 종두꾼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중생이 자신의 시종여일한 삶을 통하여 하나의 마음에 다다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본래 선시는 고도의 상징성을 추구하는 시이며 언어 도단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역설로서의 언어인 탓에 훌륭한 선시일수록 상징과 역설, 그리고 나아가 아이러니와 같은 현대적 수사학의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시적인 장치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조우연의 시에 나타난 시인 자신의 선사로서의 형상과 그의 선시조들에 나타난 빼어난 수사적 장치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거니와 필자는 그의 절간 이야기 연작의 이야기 역시 선적인 경지를 지향하는 선지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이르러 필자는 특히 승려 시인으로서의 조우연이 중생들을 깊이 사랑하고 바로 그들의 불성으로부터 많은 것을 퍼올려 자신의 것으로 수득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가 지원했던 불교시 잡지 유심은 이른바 전문가 시인들의 시뿐 아니라 비전문적이라 평가될 수 있는 시인들의 시도 함께 수록하기를 즐겨했는데, 이는 중생이 불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 불성이 발현된 언어로서의 시야말로 진정한 시가 될 수 있을 만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연은 승려 시인으로서의 이 중생을 단지 불교적 의미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 불성이 가려진 상태로서의 중생이자 동시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서의 중생이라는 의미를 넘어 이 삶의 세계에서 고단하게 일하며 자신들의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존재로서의 민중을 의미하는 범주로까지 확장해서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절간 이야기 연작 가운데에서 이러한 민중에 대한 애착이 나타나는 시로는 수달과 사랑꾼 절간 이야기 25와 함께 청개구리 절간 이야기 29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후자의 시는 목숨을 이어가는 것, 생명의 필사적인 유지 그 자체를 본성으로 삼는 민중적 중생의 실상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깊은 깨달음을 얻는 시인 자신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작품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또한 다음의 시는 이와 같이 청개구리를 찬미하여 그침이 없는 조희연 시인의 시 정신의 근본에 놓인 민중적 중생을 향한 가없는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112페이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넝쿨손은 바로 청개구리가 매달려 숨어있던 담쟁이 넝쿨의 넝쿨손이 아니고 무엇일까? 조희연 시인의 절간 이야기 연작들은 바로 이러한 민중적 중생에 대한 사랑과 나아가서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네들을 통하여 삶의 이법과 실상을 다다르고자 했던 그 자신의 불교적 수행의 언어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적 과정을 담고 있기에 그 시적 형식은 단순한 서정시나 시조가 아니라 이야기시, 서술시라는 서사적 요소를 중요하게 함축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